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송 노동과 세계 12월 29일 토요일 34번째 방송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 2부에서는 여성 노동자 실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님, 민주노총 비정규 미조직 전략본부 석건호 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남신 소장님. 네네. 네, 비정규센터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비정규 전문 단체고요. 2000년에 출범했습니다. 15년 동안 주로 한 일은 비정규 관련한 연구 정책 조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 상담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해 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지원하고, 그리고 또 투쟁하는 많은 그 당사자들 연대하는 사업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국에 있는 지역 비정규 노동센터들 네트워킹하는 이런 또 사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남신 소장님은 네. 최근 카트로 예. 많이 알려진 이랜드 투쟁의 주역이기도 하셨죠. 예, 그때 당시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었고 사실 뭐 조합원들이 저를 해고시킨 거나 진배 없는데 피해자입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노사 합의 과정에서 네. 그 일부 간부들이 이제 복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까르푸 출신은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 나에 노조하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홈웨버가 홈플러스로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홈플러스로 매각된 까르푸, 국까르푸 소속 간부들은 이제 12명이 권고사직하는 조건으로 이제 합의가 되었고, 저나 우리 홍윤경 사무국장을 비롯한 6사람은 아예 교섭에도 오르지 못한 채로 그냥 해고자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8명의 권고사직자와 해고자를 이제 남기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이제 뉴코아도 물론 있지만요. 그러게요. 석건호 실장님.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미조직 비정규실이었어요. 네. 미비실이라고. 네. 제가 맨날 놀렸는데. 네. 이름 잘 바꿨습니다. 네. 올해 일약 비정규 미조직 전략본부로 격상됐습니다. 전략본부 소개 좀 해주시죠. 전략본부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략 조직 사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비정규 현안 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요. 전략 조직화 관련돼서는 일단 중소형세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공단 노동자, 공단 지역 노동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 조직화,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의식들을 높이는 사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5개 영역에 대한 전략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지원하는데 연맹과 그리고 여러 투쟁 사업장을 묶어내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건호 실장님이 최근에 라디오, TV 출연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세요. 예. 일약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 네. 때문에 여기저기 출연하고 계신데 일단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뭐가 문제인지부터 좀 네. 뭐 제가 좀 먼저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 경비 노동자 규모가 물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25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최저임금 100%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감시 단속 근로자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애초에 되지 않았다가 2007년부터
70%, 2008년 80%, 재작년 90%,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내년에 이제 100% 감액 적용이 이제 해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10% 임금 인상분이 발생하잖아요. 그 인상 부담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시한 소위 이제 사용자가 대량 지금 감원과 용역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25만 중에 현재 한 20%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자체가 한 7.2%가 올라가고 그리고 10%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부가 요인까지 하면 20% 내외인데 그렇죠. 5만 명이 잘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대량 해고 사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2007년부터 매년 10% 오를 때마다 이런 대량 해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사회쟁점화가 사실 덜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매년 이런 이제 고통을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금 대책이 사실 굉장히 좀 미비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낸 대책도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여러 가지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뭐 3천 명만 해당이 되는 거죠. 되더라도. 그래서 13억.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마나한 그런 임기응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는 하여튼 전 국민적인 이런 이제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관심사로 대두된 것만큼 지금 현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신하신 조합원이 돌아가셨지만 그 남아있는 그 조합원하고 비조합원 전원이 지금 해지 통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좀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생애 마지막 중고령 남성 노동자 일자리라고 불리는 경비 노동 더 이상 이렇게 좀 고통받지 않도록 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쭉 짚어주셨습니다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예견하고 있었던 예,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파장이 커진 것들은 이른바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문제가 1차적일 테고 신현대 아파트에서의 이제 사건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기폭제가 됐죠. 예. 석권 실장님, 신현대 아파트 상황. 신현대 아파트 2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연초에 굴뚝에 올라갔던 그 정년된 노동자 그 아파트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지금 이번에 이만수 조합원이 분신하게 된 것도 현재로서는 그 모욕적인 이런 그 대우에 대단히 분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그 일이 있으면서 저희가 교섭을 들어갔고 저는 이제 교섭 참관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5개 요구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가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의 사과, 세 번째는 적절한 보상 배상, 그리고 네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정년 65세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사측에서는 어쨌든 콧방귀도 안 끼고 처음에는 열심히 그 교섭에 나오길래 입주자 대표자 쪽에서의 언질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교섭이 결렬될 때 판단해 본 결과는 이후에 발생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올해 11월 6일 날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경비 용역업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조합원들에 대한 계속 근무를 못하게끔 통보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고를 의사를 분명히 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라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고임금이 되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최저임금 문제가 최소한의 보장해야 될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임금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이에요. 최저임금이 헌법적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최저임금이 헌법에 도입된 건 87년 네. 6월 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88년부터인가 시행이 됐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절반에 가까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그것도 적용 못 받은 이런 우리가 감단직이라고 하는 데죠. 감시 단속직 이런 건데 그 소장님 이런 고용 구조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 좀 짚어주시죠. 아파트 경비를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이제 지금 한국 사회 가장 진짜 사장 지금 찾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좀 쟁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비 노동자 문제의 그 근저에는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잘못된 어그러진 고용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땅히 실질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용역업체나 파견업체를 끼우는 이런 이제 형태를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비 노동에 있어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이렇게 지금 획일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다단계로 이걸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대단히 더딥니다. 현실 개선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원청 사용주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민간이나 공공의 다른 이런 원청 사용주보다도 더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만수 조합원 분신 사태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 대표하시는 분이 외국으로 나가버리시고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시던데 입주자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수준에서라도 굉장히 합당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분이 오히려 경비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또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사실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용자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이런 이제 상직 지속 업무의 노동자들을 사실 이렇게 방치하게 한 이런 이제 나쁜 고용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일단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특히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독특한 문제가 이제 발생해 있어요. 사용자가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노동자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들 아파트 입주자가 70%라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70% 중에 또 80%는 노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신현대 아파트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입주자 대표자 회의, 그러니까 사용자인 거죠. 이분들이 그렇죠. 해고를 결정해 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석권희 실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기본적이라기보다는 좀 전형적인 노사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노사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전략본부에서. 일단 우리 조합원들의 의식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으면서 다시 비정규직을 중간에 업체를 끼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사회 구조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의식 문제부터 바꾸는 캠페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게 두 단위잖아요. 하나는 이제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 그리고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비 노동자의 입장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의식부터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캠페인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법제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는 국회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택법의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자 회의 공동 사용자 책임에 대한 명문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용자로서의
입장과 위치, 이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 문화 그리고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살자 문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라디오 로고송이 함께 나누는 방송 이거 맞죠? 예. 함께 만드는 방송. 예, 함께 만드는 방송. 우리 또 노동과 세계 로고송도 함께 해요. 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함께 시리즈네요. 예, 함께 시리즈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정치 의식과 또 계급 의식의 간극이 있어요. 저는 이남희 소장님 2008년 촛불 때 프레시안에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컨대 그 사회 문제,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관심을 가지면서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했죠. 왜 이렇게 냉담한가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지금 비로소 전 사회 문제, 국민의 절대 다수 정도가 아니에요. 70%라는 거는 뭐 거의 다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이런 거죠. 맞습니다. 두 분은 어디 사세요? 저는 단독주택 삽니다만. 아파트에 살아요. 저도 아파트 입주자. 그러니까 소장님.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입주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예.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법제도 개선 문제는 좀 중장기 대안이고 또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 그리고 또 이게 뭐 워낙 또 치열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일단은 급하게는 입주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바쁘게 일하다가 저도 뒤늦게 좀 알았는데 아내가 뭘 내놓는데 보니까 용역 전환 찬반 투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직고용했을 때는 단점만 쭉 열거되어 있고 용역 전환했을 때는 장점만 쭉 열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찬반 투표냐 이게 찬성을 강제하는 투표지.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좀 항의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한번 무산됐다가 다시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또 찬반 투표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지?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을 직접 항의 면담을 했어요. 한 1시간여를 둘이 제가 붙들고 앉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 부담이 되는지 한번 따져나 보자. 그래서 1300세대인데 해보니까 거칠게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한 9,000원 남짓이더라고요. 월 9,000원. 그러니까 연간 한 10만 원 내외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술 한잔 안 먹고 담배 좀 줄이면 충분히 이건 분담 가능한 건데 법정 최저임금 지키자고 하는 거를 세상에 여기 있는 중산층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람 자르는 걸로 그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도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결국 아파트 대표자 입주에 이거 총무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설사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나는 동의 못 하겠다. 난 반대 지금 문제 제기하겠다. 절차 문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총무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만 좀 넘어가 달라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다 해서 이제 근데 다행히 40표 차이로 반대가 더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성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입주자로서 그렇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됐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청소 용역 계약 만료건이라고 해서 또 한번 건이 지금 이제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경비 노동자들이 훨씬 더 대량이고 위기에 놓여 있긴 하지만 또 청소 노동자들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롭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비 청소 노동자를 같이 묶어서 좀 아파트 입주자들이 함께 살자 정말. 그리고 이웃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그분들을 마땅히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건 부담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용역업체를 끼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합리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그 입주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폭넓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또 주변에도 좀 알리는 것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미 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석권우 실장님은 최근에 이 방송에 여기저기 출연하시면서 커피 한 잔 값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예, 진짜 해결 방법.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소장님 쭉 설명하셨습니다만 잘 몰라서 네, 잘 맞아요. 몰라서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네. 되는 거란 말이죠. 불과 몇 푼인데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신현대 아파트 주민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모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악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악마 이런 네, 식인데. 꽤 많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산을 해보니까 1,300원에서 9,000원 정도면 해결된다 이렇게 산식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가구당. 그렇죠. 가구당. 네.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보통 보면 70%가 아파트 주민이고 그중에 80%는 노동자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일자리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평균 연령이 한 60세가 대부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이제 퇴직하고 일을 찾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60세는 뭐 기본으로 넘기고 70세를 넘기신 분도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중고령 남성 노동자 등 중요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60세를 정년으로 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세 정년은 턱없는 기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년이라는 개념이 우리 또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상 노동 능력이 있을 때까지 혹은 노동을 희망할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함께 이 의식을 좀 높여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좀 우리 입주자들도 인식을 좀 높이는 거 그리고 좀 더 함께 살기 위해서 작은 돈일 수 있어도 함께 좀 뭐 1,300원에서 9,000원이면 해결되는 정도이니까요. 좀 더 마음을 열고 경비 노동자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청소 노동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석권우 실장님이 이제 의식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노동인권 의식 그다음에 노동 감수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우리 좀 비슷한 세대들이신가? 잘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세대란 말이죠. 저는 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녔는데 맞습니다. 국민학교. 입학하자마자 어떤 얘기를 들었나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여자분이셨는데 소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시골 학교 소사.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절해야 된다. 네. 이거부터 배운 겁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노동을 천시하고 하는 세대였던 거죠. 우리 사회가. 거기다가 이제 사실 아까 소장님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뭐죠 관리소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렇죠. 뭐 그냥 종이 쪽 하나 주고 어느 쪽 뭐 설문조사 형태일 수도 있고 찬반 투표일 수도 다 있는데. 비용 문제로만. 네, 그러면 뭐 이게 낫겠네 하고 그냥 무심히 체크한 그 볼펜으로 체크한 그 한 칸이 결국은 우리 주위 그렇죠. 노동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이 노동 감수성 문제로서 좀 접근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서 이건 안 되지. 우리 커피 한 잔 덜 먹으면 될 일을 이런 좀 호소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 아파트 살지 않아가지고 소장님한테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해고 통보가 됐든 뭐 업체 선정이 됐든 요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고 좀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일단은 뭐 대부분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원래 그 해고되기 전 그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한 달 전에 해야 되잖아요. 왜 지금 대부분 저번 주부터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거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원 감축 규모를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정말 뭐 골든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저는 입주자들께서 일단 우선은 그 찬반 투표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동대표들이 모여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예, 이렇게 전체 총회 투표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꼼꼼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이 중요한 사안이 좀 결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회장이나 총무나 동대표 이런 분들도 사실 같은 입주자들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시면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도 직접 좀 청취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의 입주자들과도 좀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접 고용 비정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폐해가 대단히 크거든요. 큰 기업에서부터 이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에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우리 조합원들이 꽤 많이 아파트 입주자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대 노총에 특히 우리 뭐 비정규 노조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자 많지 않을 것 같고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께서 이 비정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이번 경비노동자 해고 문제 또는 청소노동자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좀 늦었고요. 빠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입주 아파트에서부터 절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사실 좀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고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발상의 전환을 좀 하게 한다면 직접 고용을 늘리는 좋은 기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이. 예,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뭐 대량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이런 좀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현실에서 이게 이제 개선이 되려면 입주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법제도 개선 사안만으로 이렇게 환원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대노총 우리 조합원들을 포함해서 또 입주자 시민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비용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계산해보고 좀 놀랬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좀 중산층 아파트인데요. 대부분은 5천 원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만 논의를 해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을 자르거나 간접 고용을 전환하는 이런 대안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석관동 뭐 두산 아파트 뭐 이런 곳에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좀 상생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야말로 지금 뭐 한국 사회가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좀 화두가 지금 좀 두드러지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대량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노동운동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아까 뭐 말씀하셨던 노동 인권 의식, 노동 감수성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민주노총 가까운 데서부터 풀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아파트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 중에 자기 아파트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해고되는 일이 벌어지면 심할서를 써 징계해버리자 뭐 이런 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행동을 결성해서 뭐 빠르게 캠페인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석권호 실장님 설명해 주시죠. 이미 웹자보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부터 나가고 있고 이번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전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거고요. 돌아오는 12월 3일 매주 수요일 이와 관련된 캠페인 사업들을 합니다. 이 웹자보하고 작은 소자보 정도로 만들었는데요. 미소를 지어보세요라고 하는 로고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직접 붙일 수 있도록 A4 용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요 역이나 거점에서 선전전을 해서 나눠줘도 되는 정도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마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경비 노동자들에게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일자리 경비 노동자들 해고하지 말 것을 입주자 회의에 요청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아파트 규약상에도 입주자 대표자 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가 있고 또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한 두 분만 가서 회의에 참관하더라도 입주자 대표자들 함부로 결정 못 하거든요. 그래주고 그리고 현재 해고 예고나 해고를 결정한 아파트는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선전물에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톡 메모하시죠. SUNKI79 카카오톡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보내주시면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도 함께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웃과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집중 캠페인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시행했잖아요. 수요일 지하철 홍보물을 나눠줬는데 제가 또 파워 트위터리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한 학생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민주노총에서 나눠주는 선전물을 받았는데 읽어보니 새롭게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즉각 그냥 피드백이 바로 오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SNS 그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지금 우리 석권혜 실장님 말씀하신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프린트하면 그 A4 한 장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스티커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많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뭐 지금 한두 명 우리 소장님의 신뢰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에 한두 명만 좀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저 남방열사 김부선 씨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짜 이거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거 윽박지를 일이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설명하면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각박하고 야박하지 않습니다. 좀 맞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네. 12월 10날 정도부터는 노동과 세계 특별판이 나옵니다. 이 전면에는 이 아파트 지금 대규모 해고 사태가 전면에 뜰 건데요.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지면판 특별호가 지금 많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것 또한 선전전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바꿔서 매주 수요일 12월 31일까지 긴급 행동을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남희 소장님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세월호를 구조적으로는 생명보다 돈을 앞세워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파트 경비 문제가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무관심 사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몰라서 그냥 우리 주위 경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쫓겨나는 일을 무관심 탓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관심만 가지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방송이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소장님부터. 일단 아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이 오히려 그동안 홀대받았던 그리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았던 특히 우리 사회를 일군 사실 주역이면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중고령 어떻게 늙음하게 고통받고 계시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서 비정규직으로 퇴출되는 비정사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말단에 지금 경비노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이 겪는 그 가족이 겪는 그런 고통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한 발짝 건너서 보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이나 가족 친지 중에 반드시 그 연배에 계신 분 중에 경미노동이나 청소년 네. 하시는 분들 네. 반드시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결국은 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시차를 두고 올 수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이렇게 대량 해고가 사회쟁점화되고 있는 시기에 특히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특히 우리 노동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힘 모아서 정말로 많은 우리 중고령 우리 어르신들의 좀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의 작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0대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산업화를 일군 세대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산업화 욕군이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정하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비정상적인 사회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네, 석근원 실장님. 예,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이만수 조합원이 이렇게 분신을 하면서 세상을 등졌는데요. 사실 걱정은 이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이후에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 모르겠다. 어떤 이 사건으로 또 터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한 분이라도 우리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분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작지만 현장에서 아파트에서 실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일자리를 끝까지 잘 보존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결코 악마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이 예. 실질적인 악마가 되게 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앞으로 한 달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 얘기 나눠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남진 소장님, 석근호 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곧이어 여성과 노동 이어집니다. 더 해봐요 함께해요 노동과 세계는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만나요.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총 팟캐스트를 애청해 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과 노동, 저는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권수정입니다. 오늘 모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홍석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승리의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걸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서울시 산하 서울대 공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저희가 기자회견하면서 보고하고 싸움을 시작했었죠. 그렇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수경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더 우리 공유를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 서울대공원 매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전부 용역업체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성희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리고 3개월 된 계약직 여성 노동자가 퇴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돼서 내부에서 관련한 투쟁을 시작했는데 현재 중심적으로 싸우고 계신 분은 그 피해 당사자하고 이걸 목격했었던 저희 조합원이 그 서울시와 그리고 서울대공원 그 용역업체 대상으로 계속
진상조사를 비롯한 사후 대처를 요구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일단 가해자였던 서울시 5급 6급 공무원과 그리고 용역업체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그리고 2차 가해라고 그 고용을 빌미로 나머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한테 입단속시키고 증언 제대로 못하게 하게 했었던 그 관리직, 그 용역업체 관리직 사람들하고 분리 조치하는 문제,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그 대공원 내부의 폭넓은 인권조사,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요구를 갖고 싸웠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 달 넘게 지금 서울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서울시에다가 플랜카드 한 10개 정도 쫙 걸어놓고 당신들이 투쟁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부에서 이제 싸워왔는데, 그 당사자였었던 저희 조합원은 현재 자기 업무에서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부서 배치 당해가지고 힘들게 부당노동 행위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인권보호관이 한 달 동안 조사를 거친 끝에 피해 사실이 사실이라고 밝혔고요. 관련한 징계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서울시에 공고했습니다. 내용은 이거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게 뭔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이 관련해 나온 게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 대책 및 지원 제도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냥 성희롱 예방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한정적이고 좀 이렇게 인식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했고, 그리고 그 근절 대책과 이후의 지원 대책에 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신고에 한라인을 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준 공무직 전환 대상자, 예를 들면 지금 발언을 못하게 하고 증언을 못하게 하고 있는 저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보통 1월 31일 이후로 계획을 직고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밀착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속하게 그 발표 대상을 밝히는 것,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을 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태스크포스 팀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근데 노무 전문가, 인권 변호사, 노조 관련자,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요구들이 많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단추는 잘 낀 것 같아요. 특히나 의미 있는 거는 저희 피해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일을 계속 하시는 동안에도 그 문화적으로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리고 내부 신고 한라인이라고 02-2133-7878을 개통을 해서 다양하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라든가 근로자들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그리고 직장 내 그 괴롭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자들의 그 생존, 직장에서의 그 근로 조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되고, 잘 이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해자 처벌도 확실하게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그거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세멘 파커스 그 출판사에서도 또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지금 다시 또 피해자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출판업계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굉장히 인맥으로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출판 운영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재고 관리라든가, 그리고 뭐 대형 그 서점이라든가 온라인 서점 밀어넣기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마진율 결정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그런 약간 좀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희롱이나 이러는 게 발생이 돼도 은폐되기가 쉽고, 그리고 또 뭐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뭐 저자들한테 대한 접대 이런 걸 중요하게 보기도 한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세멘 파커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 아픈 환자지 새끼야 뭐 이런 말도 뭐 프로에서 나와요. 막 근데 아픈 환자인데 뭔 청춘이냐 이러는데, 그 책을 만들어서 베스트셀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회사가 인턴 사원은 1년 7개월 동안을 썼어요. 그 거의 뭐 전무만 사례였는데, 정규직을 전환하는 마지막 그 면담 자리가 항상 술자리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술자리에서 이제 성폭력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다가 뒤에 보니까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알고는 그 담당 그 상무를 이제는 그 가해 사실을 폭로를 하고,
그분은 나가고 싸움을 했는데 뒤에 다시 그 상무가 복직을 해요. 피해자는 나가게 되고 내부의 왕따 2차 가해 때문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싸움을 했는데 재판 결과는 좋지가 않았던 게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를 증거를 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계약기간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을 앞둔 면접을 해야 되는 그 신분인 사람한테 면접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피스로 찾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로서 작용이 안 된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당사자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졌는데요. 이제 민사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8kg가 빠졌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뵀는데 정말 너무 마르셨고 30 몇 킬로 나가신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신과에 직접 들어가셔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져서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계속 1인 시위와 투쟁들을 함께 언론노조와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그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1인 시위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름이 사라져서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사실은 폭력을 한 사람이 이름이 지워져야 되는데 이런 성폭력 사건 같은 데서는 피해자가 이름이 지워진 상태로 뭔가 굉장히 숨겨져야 될 대상으로다가 지금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다 볼 때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굉장히 또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생기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좀 힘을 얻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싸움도 다음번에는 저희가 승리의 소식으로서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쉽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밝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요. 2014년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일가정 여가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금속노조에서 홍석범 연구원께서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 이 홍보 담당하시는 정호희 실장님께서 나도 편견이었구나 이러면서 저희 여성과 노동 이게 녹음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여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남성 연구원께서 지금 오셨어요. 홍석범 연구원. 네. 금속노조라는 곳이 이거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도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예비 노동자도 계시고 막 이럴 거예요. 관련해서 금속노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민주노총에서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조합원 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별노조로 2001년에 4만 명 정도로 이제 산별노조를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 완성차 대공장들의 그 산별노조 전환을 거쳐서 15만 명의 조합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좀 부침은 있었지만 지금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5만 명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관련된 일을 다 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중에 그리고 철강, 조선, 전기전자, 기계금속 이 업종들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합원들도 있어요. 그렇죠. 금속노조에. 규약상 저희는 금속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조합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금속노조가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관여되는 다양한 비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그 이해를 대변하려고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 혹은 조직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개별 가입도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속 쪽에 있지는 않고 서비스 산업에 있고 뭐 개별적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도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금속노조 성격상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여성 조합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금속노조에서 그 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뭐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보고서를 받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왜 이런 조사를 금속노조에서 하셨는지. 근데 질문이 이게 지금 좀 처음 그런가?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여쭤보려고. 네. 걸 알고 여쭤볼- 있거든요.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그리고 금속노조가 여성 할당 제도로 뭐 여성 부위원장도 계시고 예, 예. 그리고 여성 사업을 전담하는 여성국장 전담자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 것만 보면은 2009년 이후로 이제 여성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 지점이나 노동조합이 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해왔고 201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나 뭐 여성 건강,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여성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가 이제 건강권이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도출해내는 조사를 했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여전히 편견일 수 있지만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전업주부로 이제 계속해서 삶을 사는 여성들은 많지 않고 이제 많이 없어요. 여전히 이제 그 경력 단절은 존재하긴 하지만 네. 취업 시장에서 직업 시장에서 이제 남성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그게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직업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렇게 변해왔는데 가정이라는 영역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화했는가? 우리 노동조합이 사실 이제 노동이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여성 조합원들이 처해 있는 이중 부담, 가정에서 이제 가사노동 부담을 여전히 짊어져야 하면서도 이제 그 맞벌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만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실태를 한번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자고 해서 전체 여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 가족, 여가 생활이라는 주제로 어떤 실태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코자 하는 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는 금속노조 15만 명 조합원 중에 그럼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해서 하신 거겠고요. 네. 그럼 총 인원이나 뭐 조사 대상이나 어떻게 되나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중에 여성 조합원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저희가 한 7,400명이 조금 넘는데 여성 조합원이 작년 하반기 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3분의 1 정도 돼요. 예. 제조업 생산직이 100명이라고 할 때 네. 그 중에 여성의 비율이 그럼 30% 중소영세사업장 넘어요. 그렇죠. 중심으로 많이 뭐 밀집되어 있긴 한데 그거 하고 비정규직 비율하고 다 포함되어 예, 있는 모두 다 통계잖아요. 고용 형태와는 관계없이 예, 그게 다 예. 포함되어 있는데 뭐 금속노조 여성조합원이 생산직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5%밖에 안 된다라는 게 네. 좀 많이 아쉽죠. 앞으로 금속노조가 제조업 노동자들의 어떤 대표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고민들을 네. 좀 이제 확인하게 되는 지점인데 네. 한 7,400명 정도 전체 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설계를 했었고 실제 회수율은 한 2,262부 정도가 거쳤어요. 회수율은 상당히 높은 네, 편입니다. 높은 보통의 편이에요. 설문조사를 네, 치면은. 네. 근데 이제 비율로 놓고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전체 여성 조합원이 이제 생산직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업종도 굉장히 직종이나 업종도 좀 꼭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속노조가 워낙 이제 자동차 중심의 그 조합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한 2,200명 중에 한 1,150명 정도가 완성차 업종에 계신 조합원들이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도 한 850명 정도.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한 사실은 90% 가까이가 네, 자동차 자동차. 업종에 있는 건데 근데 또 직종으로 놓고 보면 좀 다른 게 생산직은 50%가 안 돼요. 이번 조사에서 이제 네. 생산직이 한 48% 정도 되고
사무 관리, 연구직까지 포함해서 한 42% 정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 지원 부서라고 얘기하는데 뭐 청소나 식당에 계신 비정규직으로 많이 계신 분들이죠. 예. 이분들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고 네. 일반 지원 부서 같은 경우는 퍼센트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최대한 다 포괄해서 네. 조사를 했고 그 분석 과정에서도 그 의미대로 좀 다 담았습니다. 네. 예. 그게 보면 실은 그러면 이제 제조업만 포함된 게 아니라 사무직, 뭐 그렇죠. 기타 주변 업무까지 서비스직까지 다 다 포함해서 지금. 한 거니까 뭐 네. 그 자체로 데이터 의미 있는 조사 그러네요.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고용 형태도 네.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업종이나 직종별로 결과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죠? 음. 예, 맞아요. 예. 그렇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사 영역을 좀 몇 가지로 분류해서 네.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그 근무 조건이나 그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조금만 이제 네. 보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사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네. 분류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직장 생활 만족도, 그리고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그 직장 생활 만족도야 직장 생활과 관련된 각종 영역들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여성 조합원들 스스로도 일가족 양립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인지를 하고 계실까, 요구를 하고 계실까도 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들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여가 생활 실태를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계실까? 혹은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실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쭤봤었고, 세 번째가 돌봄 및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 생활 실태를 여쭤봤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과는 또 별개로 가족 내에서의 그 가사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 태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복지 태도.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고민했던 문제의식을 좀 반영을 한 것인데, 금속노조에서 그 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남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도 뭐 기업 복지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 보편적 복지나 제도적 복지에 대한 태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여러 차례 연구를 해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 현재 여성 조합원들이 처해 있는 그 이중 부담의 상황, 혹은 이제 돌봄이나 가사 노동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가족 내에서 혹은 회사를 상대로만 해소하는 것 외에 사회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거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제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여러 그 복지 의제들과 관련해서 여성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여쭙고자 복지 태도까지 포함해서 총 4개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 직장 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숫자를 말씀드려야 돼서 아마 좀 딱딱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조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이런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응답 항목이 복잡하면은 그냥 설문조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맞아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문항들에 대해서 이러하다라는 문항을 드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를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점수가 3점을 넘으면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라고 네. 이제 보통 네. 해석을 하게 네. 되고, 3점 미치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시고 점수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직장 생활 혹은 이제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를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 평점이 3점 이상으로 직장 생활이나 그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신 걸로 나타났어요. 네. 특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존중합니까? 는 것,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앞으로도 하고자 하십니까? 네. 그만두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좀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런 거랑은 좀 대조적으로
현재 그 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이 어떤지, 그리고 작업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3점 이상이긴 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들의 존중이나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는 의사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점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존중하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가정 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만족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높은 응답이 나은 것에 반해서 직장 생활 그 자체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작업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고용 안정이나 임금이나 작업 환경, 노동 강도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다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성 조합원들이 직장 생활을 여부를 둘러싼 가족과의 갈등을 겪기보다는 불안한 고용 안정성이나 열악한 맞아요. 작업 환경, 맞아요. 낮은 네. 임금, 네. 직장 생활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을 네. 굉장히 강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종이나 업종별로도 분석이 굉장히 좀 이제 세세하게 돼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전체 결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일가족 양립 현황이랑 이제 그에 대한 인식, 일가족 양립 현황과 뭐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같은 걸 좀 여쭤봤는데, 여성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못지않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뭐 이를테면은 가사, 육아, 부양 등의 집안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도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또 부부 간의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응답자가 여성 조합원들이 맞벌이 상황에 있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맞벌이 부부도 그 가사노동 분담을 해야 된다. 돌려서 이제 배우자들에 대해서, 그 가사노동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취학 전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일을 하면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의견들이 다소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직장 생활과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영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지며, 남성은 직장을 다니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 역할이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남성은 직장 생활,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이제 분류되는 전통적인 성 역할관에 대해서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고 직장 생활 못지않게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가족 내 부부 간의 가사노동 분담,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이제 여성 조합원들이 직장 생활과 가족 생활 간의 균형을 찾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가사노동보다 오히려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집안일보다는 직장 생활이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은 일단 차치하고, 여성 조합원들이 직장 생활과 일가족 생활의 어떤 균형을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여성 조합원들이 처해 있는 직장 생활과 가사노동의 어떤 이중 부담 문제가 가족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균형을 찾는 문제랑 사실 별개로 현재 직장의 근무 체계나 문화 이런 것들을 가족 친화적으로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시사점을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관련한 설문을 남성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적이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처음에는 이 조사를 남성 조합원들까지 다 조사를 하는 걸로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혹은
여성조합원의 배우자까지 같이 네. 조사를 하는 걸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실제 그 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추진하는 것이 이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조사 자체가 이제 쉽지 네. 않겠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여성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아쉽네요, 진짜. 그거는 앞으로 좀 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숙제죠. 앞으로 이런 네. 조사들을 계속해 나가야죠. 네네. 예.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가 생활과 관련해서 보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여가 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 중에 먹고, 자고, 일하고, 출퇴근하고, 이제 가사노동 혹은 각종 생활 잡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다 빼고, 순수한 여유 시간을 이제 여가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런 여유 시간이 얼마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평일과 그 보통 쉬는 날, 휴일을 나눠서 여쭤봤더니, 하루 평균 평일에는 한 3.57시간. 그렇게 높아요? 네. 생각보다 높은데?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1시간도 안 되는데. 아, 꽤 높은데. 네.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통 네. 5시, 6시에 퇴근하고 나면 밥 차려주고 이런 거 다 빼는 거잖아요. 네네. 빼고, 네. 씻고 뭐고 다 빼고 나서 네. 나머지 한 4시간 가까이가 온전하게 자기 개인의 시간이 되는 건데 네. 그 개인의 시간에서 많은 경우는 아이들 공부도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다 포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가까이 돼요? 네. 평일에. 평일에? 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그쵸. 그게 집단별로 뭐가 있을 편차가 거예요. 큽니다. 네. 그냥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업종이나 네. 직종별로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담고 있는 의미도 좀 다르고,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5.8시간.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인데 평일에 비해서 겨우 2시간 조금 넘게 맞아요. 여가 시간이 네. 많을 수밖에 없을까? 네.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가 시간이 큰 굉장히 차이 적은 안 거라고. 나죠, 여성들한테는.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평균은 요런데, 이제 분포를 좀 나눠서 보면은, 평일에는 응답하신 우리 여성조합원의 한 55% 정도가 이 2시간 이하의 여가 시간을 갖는 걸로 그럴 나타났어요. 거예요. 아까 아마. 이제 예. 3.57시간 이런 건 평균의 함정인 거고, 네. 이제 이 분류를 좀 해보면은 달라요. 그리고 4시간 이하가 17.7%.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일을 하는 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한 72.5%가 네. 하루 평균 4시간의 여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함정은 좀 피해갈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집단별 차이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비율이 한 2시간에서 4시간 이하의 여가 시간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셨고, 6시간 이하가 한 20.5%, 그래서 8시간 이하가 한 18.7%, 요런 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 근데 휴일에도 2시간의 여가 시간도 갖지 못한다라고 답하신 여성조합원이 1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여성조합원들 내부의 어떤 여가 시간 편차를 보이는 그 요소들이 뭐고,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이제 세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가 생활에서 이제 좀 불만을 느끼신다면 어느 요소로 좀 불만을 느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여가 생활 비용, 이제 경제적 부담이죠. 그것 때문이라는 응답이 한 29% 정도가 나왔고,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용은 일단 차치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 생활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응답도 29%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십니까? 혹은 뭐 교통이 혼잡해서 이용을 못 하십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가 좀 쉽지 않으십니까?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답하죠. 그것 때문에 불만이다라는 응답은 높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성조합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여가 생활의 삶이 그 여가 생활의 방법론, 네.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 이전에 여가 생활의 존재론,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조차도 마련돼 있지 못한, 그러니까 방법론적 문제 이전에 존재론적 네.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그 완성차와 지금 최근에도 이제 부품사도 있는데 작년 3월부터 그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 그 주야 막교대 중심의 이제 근무 형태를 뭐 주간 연속 2교대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뭐 12시나 1시 전에는 이제 네. 끝나게끔 네. 네. 해서 그래도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심야 노동을 줄이자는 네. 취지로 네.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이제 시행이 네.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1시 넘어서는 이제 집에서 자는 이런 걸로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이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여가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이전에는 그 여가 생활의 존재론적 문제, 네. 특히 이제 시간의 문제였죠.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노동 시간이 크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건 아닌데도 네. 여가 생활의 방법론이 문제다. 존재론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남성 조합원이 다수인 주사긴 하지만 예. 이것도 이제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볼 게 있는 게 실제 노동 시간에 줄어드는 양이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더라도 노동 시간 단축 과정에서 심야 노동이 줄어드는 문제나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서 네. 그 노동 시간에 어떤 여가 시간에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2시간밖에 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내 건강이 이제 좀 더 좋아지고 이제 그런 밤이 아니라 낮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짐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질이 양적인 부분이 아니고 질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예. 결과를 그게 이제 내네요. 한 가지 잠깐 제가 좀 짚고 아까도 그 일가정 양립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예. 궁금했던 점은 분명히 여가 생활도 그렇고 아까 2시간도 휴일에 2시간도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데 예. 분명히 이 자녀가 뭐 1명, 2명 그리고 예. 또 이제 양육기 있거나 뭐 이런 편차 때문에라도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연령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녀 수나 아니면 양육기에 있는 뭐 이런 좀 간단한 조사 예. 간단하게 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면 네. 업종은 이제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고 네. 연령대별로 보면은 그 30대와 40대 비중이 높습니다. 아, 네. 20대가 한 10.6%, 30대가 34%, 40대가 30% 정도 되고 예. 50대 이상도 예. 25% 정도로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근무 형태로 보면은 상시 주간 낮에 네. 일하시는 네. 분이 네. 70%로 이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아. 있고 주야 맞교대나 혹은 이제 이주 이교대가 한 22%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근무 형태가 한 6% 정도. 그래서 네. 그 상시 주간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9 to 5 혹은 9 to 6의 네. 그 여성 조합원들이 많고 예. 그리고 아까 30대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 여부도 좀 보면은 미취학 아동 여성 조합원 중에 미취학 아동이 있다라고 응답한 여성 조합원이 한 20%가 조금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답하신 분이 20%, 중고생이 한 15%, 그리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성인, 보통 분가 전의 성인이 한 8.8%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우리가 이제 실제 부모님들이 네.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 그 여성 조합원들의 비율이 한 40%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혼인 상태로는 기혼이면서 맞벌이 상태에 있는 조합원이 58%, 맞벌이라고 하면 네. 이제 남성 네. 배우자도 전업으로 같이 네. 일을 하고 있는 예. 그리고 기혼이면서 남성 배우자가 이제 부업이나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은 한 1.7% 정도 압도적으로 낮죠. 네. 그리고 미혼이 한 22.5% 정도. 이제 젊은 여성 조합원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30대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 조합원 비율이 좀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 네. 몇 시간 안 되는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까? 그러면 그걸 여쭤봤죠. 내가 그대로 드러낼 것 같아요. 네. 자녀 둘을 두신 우리 40대. 이거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네. 많이 일가정 양립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여가까지 갈지. 여가까지. 네. 다양한 그 여가 항목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여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뭘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한 24% 정도가 TV나 이제 비디오 시청하는 거. 네. 맞죠. 밤새 집에서. 밤새 미생 보고. 네. 그리고 그냥 네. 휴식. 네. 뭐 아무것도 하는 것이 그냥 누워 있다거나 멍하니 있다거나 네.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휴식이 21% 정도. 여행이나 뭐 사교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영화나 연극을 관람한다거나 스포츠, 이제 뭐 헬스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간의 활동, 이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소극적인 성격의 여가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 대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존재론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감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문제도 이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사 분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이것도 나왔습니다. 아까처럼 같이 설문했었어야 됐어요. 당연한 결과인데요. 네. 여성 조합원들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집안일을 이제 평소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본인, 배우자, 뭐 부모, 형제, 자매, 뭐 자녀 여러 항목들을 두고 여쭤봤는데 한 75.5%가 본인이 이제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답하셨고, 그리고 뭐 연령대나 혼인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두드러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사노동을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사 결과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 바로 부모라는 거. 네. 부모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20대,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20대 그 여성 조합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난 거라서, 실질적으로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그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많은 훨씬 더 부담을,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예, 갖고 결혼 계시고,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남성이잖아요. 네. 저도 그 일가족 양립을 이제 제 그 와이프도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셨군요. 예, 그 아이가 이제 있어서 같이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도 있으시군요.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일가족 양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남성 노동자들의 어떤 배우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좀 우회적으로 다른 것들도 여쭤봤어요. 집안일 종류별로. 네. 그럼 이런 종류의 집안일은 누가 제일 많이 하십니까?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렇게라도 여쭤봤는데 예. 모든 집안일 종류에도 여성들이 가장 이제 그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편차가 좀 있긴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나 뭐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하는 비율이 좀 높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간에 여성과 남성만을 놓고 봤을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종류의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예, 답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복지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순합니다. 보편적 복지, 제도적 복지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기대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곱씹어보면은 일가족 양립에 있어서 현재의 직장 생활이나 근무 체계, 직장 문화가 여성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직장을 상대로 뭔가 회사를 상대로 요구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영역들도 있다. 그래서 돌봄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나 국가, 사회복지를 어떤 확장함으로써 그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진보정당이나 이쪽에서 선거 때만 되면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그 선거운동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욕구들이 많이 있죠. 조사 결과 정말 잘 풀어주셨는데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조사된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일가정 여가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은 간략하게 훑어보았는데요. 김수경 부장님도 느끼시지만 지금 전체 여성 노동자들, 여성의 문제점, 그리고 여성의 복지 전체판하고 지금 금속노조가 조사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그렇고 여성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과 저기서 지금 실태조사 이후에 이제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싸워야 될 부분이
또 일치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여성조합원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지지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보통 시간제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족 내 지위가 낮아요. 그러니까요. 협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 노동 조건이 그 여성들이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회사나 집 근처 여가시설 이용하고 싶다는 게 되게 나오잖아요. 세세하게 보기 나오는데 이거 보면 저는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금속이라는 그 조합 말고 또 지역별로 이런 조사를 해봐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거의 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꼭 그 생기는 거 한 가지가 저처럼 일하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커피 타임 같은 거. 이거가 정말 다들 그 시간만 되면은 막 기어 나와요.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도 만나고 가고 나면은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여가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네. 예. 조금 전에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신 게, 그 여성들의 이중 부담을 문제를 놓고서 보통 남성 배우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논리가 하나 있어요. 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 돈을 적게 벌어오는 당신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번 그 조사에서는 그 논리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가구 소득에서 여성 조합원이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꽤 높더라고. 예, 여성 조합원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그 60%가 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도 조사 결과는 남성 배우자에 비해서 일을 여성 조합원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직업 지위와 관련된 혹은 이제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나 낮은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 조사에서는 그 논리가 적절치 않다.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나마 지금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사실은 여성 조합원의 그 응답 집단별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 핵심적으로 시사점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성과 남성이라는 그 도식으로만 놓고 보면은 놓치게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내부의 편차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조합은 금속 노조만 놓고 보더라도 업종별로, 직종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여성 조합원들이 굉장히 상이한 그 이중부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들 각각의 집단 각각에 맞는 어떤 맞춤형 우리 어떤 제도 개선 요구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도식 구도에서는 내부의 편차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성의 그 내부의 편차를 고려한 어떤 설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여성의 생애 주기를 반영한 노동시간 설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성평등한 일터를 위해서 회사에 가장 시급히 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20, 30대 여성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일가정 생활 양립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요. 40, 50대 여성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건강이나 노동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연령대별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니까 이게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이랑 인간화된 노동시간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그 가족 형성 초기에 있는 젊은 여성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일가족 양립이나 모성 보호에, 그리고 중장년층의 여성 조합원들은 이제 건강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별, 세대별로 구체화된 노동시간 제도나 어떤 요구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내 역할 배분 문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그 여성 사업에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혹은 여성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성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남성 배우자 혹은 남성 조합원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으면 5%밖에 안 되는 여성 조합원의 비율로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금속노조 전체에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되는 지점은 우리가
여성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여성 그렇죠. 사업은 네. 그들의 가족과 남성 배우자 그리고 남성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네. 그 의식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해서 고취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 지점이 네. 아닌가 네.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복지와 관련된 걸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이번 건과는 아니고 다른 건으로 그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한 국가에서의 제도의 변화가 아래로부터 기층 그 시민들의부터의 열망이 상층의 어떤 제도권에 반영됨으로써 네. 이제 이게 제도가 변화한다라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그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는 기층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네.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도적인 환류 효과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예. 제도부터 먼저 바꾸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이게 좋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그쵸.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 태도와 관련해서는 그 제도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문제와 별개로 네. 그 제도권에 뭔가 요구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대단히 좀 유의미한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의 활동과 더불어서 그런 고민들 담는 이후 계획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금속노조의 고민이 또 저희 민주노총의 고민이기도 한 지점이 그렇죠. 있죠. 네. 긴 시간 동안 그 장장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긴 시간 동안 내용도 대단히 많은데 그걸 짧게 또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김수경 국장님? 아니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네. 봤고요. 지난번 저희 그 여성 정치관 없다라고 하는 여성 단체와 함께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너무 의미 있는 조사를 해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설문 항목이 얼마 안 되고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그 안에서 우리가 끌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 외에도 지금 뭐 건설노조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저희 그 자체 사업장에 굉장히 그 가맹산하에 많이 있는데 관련한 보고서들도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금속노조 지금의 활동처럼 더 많은 여성조합원들 만들어내시고 네. 그 안에서 또 성평등한 여성 일터 쟁취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임원선거 후보자 제2차 방송 토론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2차 방송 토론회를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K 앵커인 노종면 방송제작국장의 사회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정용걸입니다. 기호 2번 한상균입니다. 기호 3번 허영구입니다. 기호 4번 전재환입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 시청 잊지 마세요.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0만 전 조합원의 직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국민TV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가 방송됩니다. 저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